민법의 해석을 볼 차례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도 다 나오네요.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좀 핑계 삼아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크리스마스는 요새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난 빈정거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가 탄생하면은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크리스마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쓰라는 날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건데 그건 하기 싫으니까 힘들고 돈 나가고 그 이름을 빌려서 정반대되는 일을 한다 이런 거죠.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걸 미안하니까 이름을 좋은 걸 빌려다 쓴다. 그런 뜻입니까? 내 추론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추론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이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또 공부 안 한다고 공부를 해야 되고. 민법의 해석을 보시면 이 민법의 해석 이런 제목을 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민법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민법? 어떤 민법이냐고. 민법이 두 가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석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해석이라는 건 민법만 해석하는 건지 딴 거는 또 해석할 게 없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을 배우면서 형법을 배우든 민법을 배우든 그것만 해석하는 건지 법만 해석하는 건지 딴 것도 해석할 게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이 다른 전공 서적들은 말이에요. 다른 책들이나 이런 거에서 다른 책들도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제목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제목도 한 15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전승연관성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달면 이 제목 한 줄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그거를 한 100년쯤 한 게 아니고 한 1000년쯤 했다고 이거를. 1000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석 같은 제목들인데 이게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제목을 보고도 나중에 이 내용이 떨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훈련을 아예. 그럼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머릿속에 제목 한 100개만 있으면 민법 한 1000페이지가 다 들어온다. 내용이 제목만 보고 끌어낼 수 있으면. 여기서의 민법은 엄밀하게는 실질적 의의의 민법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해석의 필요성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법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이 초학장이가 몰라도 되지만, 뒤에 가다 보면, 우리 민법에서 어떤 좀 이따 배우게 될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밖에 없다고. 그 의미는 조금 더 밝히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의 해석에 비추어서 또 하나 아주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 행위의 해석입니다. 또는 의사표시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논란이 좀 있고, 하여튼 이 법의 해석과 법률 행위의 해석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포괄적으로는 기본적인 논점은 뭐냐 하면 법률 행위 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목이라도 잠깐 봐야 여러분은 뭔가 이게 좀 실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로만 법률 행위 해석이라는 게 뭐 있다더라. 그래갖고는 이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교과서 222페이지의 그 제목만 보세요. 제4관. 교과서 222페이지 제4관의 제목만 보라고.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게 거기 보인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법학을 어렵게 책을 보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해야 되는 논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하는 문제 있죠. 어떻게 찾아낼까? 선생들은 그걸 어떻게 찾을까? 뭔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익혔을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암기했을 거다. 그거는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천박한 발상에 기초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도 찾을 수, 이게 일관된 공식이 있으니까. 글자가 같은 게 들어가면 전부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조문도 잠깐 봤었죠. 1조, 106조, 185조, 187조에 뭐 관습이라는 글자나 법률이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게 문제가 돼요. 학설이 대입하고. 논점이 그거라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뭐 독일이든 애초에 자기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법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옛날에 있던 딴 나라의 법을 다 뺏겨왔다는 거예요, 전부. 그 뺏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건 뭐 법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해석하기 일반적인 문제인데 번역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로 해밍웨이의 소설책에 예를 들어 자동차가 등장하면 말이에요. 영어 사전을 직역하면 자동차라고 이제 뭐 카라든지 이런 게 vehicle 이런 거 등장하면 이거를 여기서 차라고 번역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의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말이 예를 들어 1965년 이후에 쓰여진 책에서 자동차가 써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소설을 번역할 때는 신발이라고 번역하는 게 차라리 빠르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신발의 의미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자동차가 뭐 재산의 일종이라든지 어떤 셀러리맨의 상징이다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 되는 차들은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의미가 달라지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을 하면서 이걸 고려한 겁니다, 당초. 저쪽에서 제목만 보고도 일단 원판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번역할 때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요. 같은 글자로 만들어버렸어, 다. 같은 글자로.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민법의 해석하고 관련된 논점이 뭘까? 민법이 문제가 됐다, 첫째. 민법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의 해석이 있는데 이게 민법밖에 해석하는 게 없나? 그러면 제목이나 색인에서 또는 이 책 자체의 제목에서 의 해석을 찾으면 돼요, 그냥. 전편을 뒤져보니까 민법의 해석하고 법률형의 해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문제가 되죠, 당연히. 비교하는 게. 여긴 서론이니까 이제 그걸 비교 안 해주셨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는 게 뭐냐, 해석. 해석도 뜻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라고. 이건 어떤 학파마다 다르죠. 해석이 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전적인, 이 민법학은 좀 이게 방법론이 좀 진보하지 않습니다, 잘. 낡은 거예요, 방식이. 원래의 해석에 관한 논의죠.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할 때, 거기 이제 풀어놓으셨는데, 의미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 이거 확 줄여버리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이 뜻이죠. 그냥 해석의 말뜻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거라고. 그죠? 보통 다른 책에는 간략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해석은 뭐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써 있던데 법전 보니까 대충 비슷하게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때려 맞추면 되지. 내용을 또 명확히 하기는 뭘 명확히 하냐 이거예요. 그럼 애초에 법을 명확히 만들든가 차라리. 해석 안 하고 쉽게 살게. 응? 그런 문제가 있죠. 해석 뭐 하려고 하는지. 응? 근데 이제 첫째, 애초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언어도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의미가. 또 가장 어떤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확한 용어를 찾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최선의 용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개별적인 사건 또는 사안마다 적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잡하다고 이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궁극적인 기능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법을 적용하는 전제가 된다. 그런 말이 보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법원의 법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법조인의 기능이. 그 법 적용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법학의 실무적인 목표인데 그걸 하려면 먼저 그걸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걸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두 번째 줄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두 줄에서는 두 가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해석이 정확하게 뭐냐? 내용을 확정하는 겁니다. 명확히 하는 거.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법 적용하려고. 적용하려면 전제 요건으로 내용이 명확해야 되니까. 즉 해석해야 되니까. 그거 열면 알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그래서 민법의 해석이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해석은 공부 안 하고 적용을 먼저 설명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적용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이 뭔지를 아니까 이제. 적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거긴 다섯 번째 줄에 친숙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3단 논법. 안 친숙합니까? 안 친숙한 것 같은 내가 봐도. 낯설은 듯한 표정이에요. 3단 논법이 뭐예요? 거기 써있기도 하네 또. 대전제, 소전제, 그 다음에 추론. 여기서 추론이 나오죠. 단안 또는 결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결론을 끌어낸다. 대전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서 객관식 지문으로 쓰는 것도 있던데. 어떤 걸 대전제를 하고 어떤 걸 소전제를 하는지 조심하라. 법을 대전제로 하고 사실을 소전제로 합니다. 법을 대전제로 하고. 거기 써있죠. 거기는 용어를 약간 바꿔놨는데 같은 말입니다. 법을 대전제로 하고 사실을 소전제로 한다. 그래갖고 대전제를 소전제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크리스마스 날 놀지도 못하고 강의 듣고서는 피곤해서 저녁에 끝나고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깡패가 나타났어요. 깡패가 나타났어요. 깡패가. 그래서 지갑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종이 몇 장을 달라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뺏어왔어요. 뺏어왔다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일상적 구체적 생활 관계인데 이 소전제예요. 소전제. 여기다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겠는데 해당되는 가능한 법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야 대입이 가능하니까. 그 경우에 먼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750조다. 750조를 봐요. 왜 선생이 법조문을 얘기하는데 안 찾는 거야, 이상하게. 750조를 보게 되면 그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 구체적 생활관계 있죠. 사실. 그 사안이 750조의 포섭이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포섭이 되는가. 여러분이 그냥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은 그거는 지금 채권강론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도 좋고 가벼운 그 생각으로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그 깡패 사건이 거기에 포섭이 될 것 같은지 안 같은지만 감각적으로만 한번 읽어봐요. 또 맞춰가지고. 보통 남을 이유 없이 때리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위법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그 깡패 놈이 그 틀림없이 알고 한 거죠. 거기 고의 또는 과실 중에 뭐가 있다고 하여튼. 그리고 손해를 입었죠. 맞아 이빨 2개 부러지고 지갑 속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신체적 손해도 받고 재산적 손해도 입었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어떤 선한 의지나 영혼의 상처를 입었죠. 세상이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흉악무도한 놈들이 있구나, 이거. 응? 그래갖고 어떤 그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내 이웃에 저런 놈이 있었구나, 저거. 물론 이제 상처를 안 입는 사람도 있어요. 고도로 훈련받아가지고. 나가서 사람은 여기서 뺏기지 않지만 뺏겼다 하더라도, 그래, 저 사람 병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폭력의 의지를 실험하게 하고 내 이빨로, 저 사람의 빈 주머니를 내 돈으로 채우리라. 상처는 안 입어요, 영혼에.
물론 이빨은 좀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제 민법은 나같이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일반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어야 되고, 민법의 대상은. 그래서 돈을 뺏겼는데, 이런 사람 있죠? 깡패가 나타났어요. 야, 돈 좀 내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 추운데, 골목길에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2만 원만 내놔. 그러지 말고,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그 밥을 먹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막, 2만 원 달라는데 5만 원 주면서, 근데 복장이 이게 뭐예요? 이 추운 날씨에. 옷까지 벗어줬어요. 그리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골목길에서 전설로 남으세요. 민법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런 말에 정신을 차리고 듣지 말고 법을 대전제로 하고 사실을 또 구체적 생활관계를 소존제로 해가지고 포섭해. 그걸 포섭이라고 합니다, 원래. 근데 여기 어려운 말 안 쓰시니까, 광희 선생님이. 추론 또는 단한 또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여러분, 그 750조에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맞게 되면 그 750조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말하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고. 그 얘기하는 건 지금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법의 해석은 뭐냐 말이에요, 뭐. 이 39페이지, 교과서 39페이지 정중앙 부분에 두 줄에 그게 나와 있죠. 법의 적용과 법의 해석과의 관계가. 대전제가 되는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법의 해석이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데만 메모리 펜치라는 거예요. 그런 데만. 그래서 법의 해석이 필요하구나, 이거. 여기 로마자 1번, 이거 첫째 문단 전체의 설명은 그 메뉴의 그 두 번째 줄에 법의 해석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된다. 이 말을 풀어놓은 거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까? 문장의 구조를 알겠습니까? 문장의 구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갑자기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기껏 설명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았다가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의 전제다.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의 전제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걸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말이에요. 또 대입하는 식의 그 방식을 또 훈련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아까 내가 물었죠. 여기서 민법 또는 법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법? 근데 그 첫째 문단의 끝부분에 보면 법원에 관하여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법원. 그죠? 법원이라고 써 있으면 이걸 또 공부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법원이 또 뭘까? 서로 곤란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12페이지 교과서 12페이지에 그 메뉴에 로마자 1번 문단이 있죠. 첫째 문단의 끝부분을 봐봐요. 여기서 법원이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실질적 의의 민법에 관한 거라고 써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민법의 해석이라는 제목에서 민법이 뭐예요? 실질적 의의 민법 말합니다. 해석은 뭐예요? 법 적용의 전제이며 그 의미는 뭐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의 해석이 뭐예요? 실질적 의의 민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곽윤선 씨 써온 이유가 단계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 책이 단원마다 끊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거가 전제가 돼서 전부 다 뒤에 거예요. 차례대로. 요점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줄쳐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원래 실질적 의의 민법은 우리가 1조의 해석에서 봤듯이 민법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성문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습법도 있고 다수설에 의하면 조리도 법원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의 법원의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적어도 뭐 관습법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해석, 즉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다 찾는 거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법의 해석에서 중시하는 것은 성문의 법전입니다. 특히 민법전. 그죠? 그래서 민법의 해석이라는 이 테마, 이 장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과 지면 관계상 성문 민법전의 해석 방법만 다룬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 그렇게 써있죠. 그것만 민법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다룬다 이거죠. 시간 제한도 있고 지면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관습법이나 조리의 그 해석 방법을 이 책에다 다 집어넣으면 이 책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골치 아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본다. 그 다음에 이 해석이 내용을 명확히 하는, 지금 객관식도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은 원래 자기가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아무리 뭐 법의 해석, 또 민법의 해석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민법 해석의 말뜻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그죠? 두 번째, 이게 법 적용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다 맞는 말 지금 배운 대로예요. 세 번째 말이에요. 뭐 이런 걸 여기다 또 쓸 수가 있죠, 지문으로. 법의 해석은 형식적 의의 민법에 관한 것이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실질적 의의 민법에 관한 겁니다. 또 실질적 의의 민법이 너무 문장이 길면 출제자가 이걸 확 줄여서 법원의 해석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같은 말이니까. 민법이 법원에 관한 해석에 관한 문제니 법원. 좀 전에 봤듯이. 법원에 관한 거다. 이렇게 차례대로 본다 이거지, 차례대로. 근데 지금 말라고 하는 게, 요건 관련된 문제니까 참 이건 빼고, 법원에 관한 것이 이건 의미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범위니까, 이거. 또 하나 뭐냐면, 이 해석이 말이에요. 해석이 한 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해석에도 뭐가 많다니까? 그럼 우리가 민법학의 해석에서 진짜로 문제 삼는 거예요. 특히 이 민법학에서 학자들이 문제 삼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로마자 이번에 나오죠. 맨 밑에 줄부터. 널리 법의 해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뭐, 이런 말을 자주 쓰죠. 법학이나 뭐, 다른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넓게 말하면, 또는 줄여서 널리, 또는 넓은 의미, 이런 말 잘 쓴다고. 반대말도 쓰죠. 좁게, 좁은 의미의, 뭐 좁히면, 이런 말 쓴다고. 이거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어떤 개념 정의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 그걸 광의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광의의 모, 협의의 모, 좁은 의미. 넓을 광자를 쓰고, 보통 박윤직 선생님의 책은 이렇게 한글로 다 풀어놨는데, 다른 책은 이걸 바로 쓰죠, 그냥. 광의 협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넓은 의미의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민법학에서의 해석 말고 딴 데서 쓰는 해석까지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합치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거기 써있잖아요. 두 가지. 크게. 번호 매겨, 번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권 해석. 이것도 다른 말로 공권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유권 해석, 학리 해석만 알면 됩니다.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크게. 근데 40페이지 첫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이 민법의 해석 장에서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학리 해석이다, 학리. 왜? 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학문에서 하는 거니까. 유권에서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죠. 유권 해석은 뭐고 또 학리 해석은 뭐냐는 거예요. 유권 해석은 여러분이 98조를 읽어봐요. 98조. 거기서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98조에서.
물건이 뭐냐, 물건의 말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문으로 아예 설명해, 조문으로. 물론 이제 그 말이 더 어렵죠. 설명한 말이. 하지만 하여튼 일단 거기서 설명해놓고 있다고. 98조에서. 물건이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3조를 보세요, 3조. 그것도 어떤 그 시간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가? 살아있을 때만 사람입니다. 법학에서는. 알겠습니까? 시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그 용어나 법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걸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죠. 교과서에. 교과서 40페이지 첫째 문단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다룹니다. 원칙적으로. 그거는 왜 안 다루냐면, 그건 학자에게 권한이 없죠. 저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항하거나 뭐 입법자의 권한이지, 학자가 저걸 학자가 지멋대로 법조문에다가 막 뜯어고쳐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뭐 이게 조리품 이런 게 아니에요. 뜯어 고치고 막 고장나면 바꿔치고 이렇게 못한다고.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학리 해석은 또 뭐냐? 학리 해석. 40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두 줄 있죠. 거기 나오죠. 보통 해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학리 해석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이 하는 해석이다. 알겠습니까? 거기 메모리편을 치대죠. 정의니까. 의의니까. 이거 종문에 안 나오잖아. 자주 읽어가지고 익혀도 돼, 이건. 이 긴 문장을 외울 수는 없고, 핵심 표지만 꺼내면 되죠. 거기서 법원이나 재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그럼 알고 있는 거죠. 학리 해석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초학자를 위해서 주의를 줄 만한 일은 뭐냐면, 여기서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권 해석, 학리 해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혼동이 오냐면, 초학자는. 근데 그 40페이지의 그 해석의 방법에 보면은, 로마자 1번에 꺾으면 괄호표 속에 들어간 그 글자들도 전부 네 글자씩이죠. 끝에가 해석으로 끝나고. 그죠? 나중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40페이지에 로마자 1번, 그 17번 테마에 로마자 1번 보면, 꺾음 괄호표가 물리 해석, 반대 해석, 유추 해석, 확장 해석 나와 있잖아요. 한자로. 짜증나게. 근데 이게 글자 수도 똑같고, 유권 해석, 학리 해석하고, 해석으로 다 끝나잖아, 똑같이. 나중에 정신을 잃어요, 나중에.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유권 해석, 학리 해석은, 그 해석의 모습에 따른, 그러니까 해석이 지도하는 모습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민법학에서 해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40페이지 로마자 1번에 있는 건 그 해석의 방법이나 표준에 관한 거라고. 그건. 알겠습니까? 해석의 종류가 아니라 해석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유권 해석, 학리 해석은 뭐라고요? 해석의 종류에 관한 거예요. 해석의 종류. 근데 그 로마자 1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는 뭐, 이건 해석의 방법에 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아니,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뭐가. 뭐 이상하게 뻥뻥하게 하면 되고, 크게, 널리, 뭐 광이라고 써도 좋고, 또는, 널리 해석. 널리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권 해석, 학리 해석. 그죠? 우리 다시 이러라고 했죠. 요거의 방법으로 물리 해석, 반대 해석, 뭐 유추 해석 뭐 이런 거 있죠. 그 밑에 있는 거.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지금 정확히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뭐예요? 해석의 종류입니다. 요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학리 해석은? 학리 해석이라고 하지만 보통 해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석 아까 봤죠, 우리가.
이건 좁은 의미 해석이죠, 사실. 협의 해석, 좁은 의미 해석, 보통 해석, 항리 해석. 알겠습니까? 요거의 방법으로 40페이지 중간에 그 로마자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건 주로 어디 있다고 해서 존재하기를 어디서 존재해요? 법조문 안에 있다고 아예 법조문에 써 있다고. 아 98조 봤듯이. 이걸 막 왔다 갔다 짬뽕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방법의 표준으로 보면은 이걸 또 다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왜냐? 아까 말이에요. 39페이지 맨 밑에서 성문 법규의 해석이 중심이다. 이걸 배웠죠. 우리의 성문 법규 민법전은 우리 글로 써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글로 써 있잖아요. 국어로 써 있잖아. 민법. 영어로 써 있는 민법전 갖고 있어. 없다고. 아, 영어로 번역한 민법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법제처에. 독일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첫날 나눠준 자료 그 작성하시는 그 조기창 선생님이 원래 법 언어학을 전공하셔가지고 6개국어로 우리 민법을 번역했습니다. 6개국어로. 요즘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유럽의 7개 대학을 유학했어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하나 뭐 헬라어, 라틴어까지 포함하면 한 8개국어 정도 합니다. 그 양반은. 그리고 또 학자니까 본토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그분이 전공하신 게 법 언어학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젊을 때는 몇십 년 됐는데 고시합제다 뭘 쓰셨냐면 뭐 이렇게 선의 취득인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6개국어로 썼어요. 내가 볼 때 고시합지는 원래 고시생이 보는 거죠. 고시합지를 교수가 왜 봐요? 학생이 보는 데다가 6개국어로 써놓으면 그게 학생이 읽으라고 쓴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좀 낫긴 했지만 그때는 3개국어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그거는 과시용으로 쓰신 거죠. 좀 안다 내가. 외국어를 좀 많이 안다. 거기 보니까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로. 뭐 그때 김치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그걸 쪼가리 이렇게 나눠 썼어요. 번역도 없이 그냥.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욕 바가지를 먹었죠, 고시생한테. 누가 보라고 쓴 거냐, 누가 보라고 쓴 거냐, 이거. 알 수가 없으니, 이것도 제가.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 글을 읽고, 분개해가지고, 빌어먹을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 마음대로 쓰고 읽게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자취를 거쳐서 유럽에 간 3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절반이 돌아왔어요. 절반은 거기 있고 그냥 계속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 고시 문화가 법학을 완전히 망치고 있죠 지금. 지금 전 법학도가 모여 앉아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 과목에 딱 나오는 과목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낭만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인생에 이게 뭐 인생을 걸만한 일도 아닌데 이거 다 걸고 하냐고. 법학에도 아름다운 일이 많죠. 미술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그런 건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법 철학도 선택 과목에서 잘 안 하죠.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또 이번엔. 그러니까 법학의 분과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금. 딱 그냥 그 수험용 민법, 헌법, 형법 뭐 2차 과목, 그거 딱 하고 있다고. 영어도 뭐, 영어에 대한 애정이 있다든지 뭐, 외국가 살 것도 아니고 그냥 700점만 넘으면 된다, 이러냐. 그래갖고, 붙은 학생이 스스로 그러더구만. 자네는 그 영어를 토익인가 뭔가 붙은 거 보니까 영어를 잘하겠구만. 아니에요? 합격자 발표를 받는 순간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각설하고, 이걸 참 왜 그 말을 했냐면 성문의 그 민법전이 있죠. 이게 우리 문장이란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냐 하면 이게 그렇다면 국어 해석의 방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국어로 써있으니까 이게. 국어 문장의 해석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그 로마자 1번에 거기 물리 해석, 논리 해석, 반대 해석, 유추 해석, 확장 해석, 축소 해석, 변경 해석, 물론 해석 이런 거 있죠. 이게 원래 국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원래도. 원래 국어 문장을 맨 처음에 물리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논리적으로 하면, 여러분 영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하죠. 물리대로 직역해서 뜻이 안 통하면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를 좀 살펴봐가지고 또 해석하고,
안 되면 그 반대말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읽으면 아는 거지 이걸 외워야 된다는 사람은 그건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우간다에서 다니다 온 사람이죠. 우리말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영어만 했다든지 젊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방법은.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요 해석의 방법 표준이 바로 나중에 배우게 될 법률행위의 해석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지금은 이제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 복잡하니까. 근데 참고서나 그 제목만 알려주면 보충이 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견해가 독일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법 자체 판례가 달라요. 그게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여기 국어 문장 해석 방법하고 뒤에서 아까 잠깐 본 법률 행위 해석이 있죠. 그 경우 이 방법에서 심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 제목 정도를 그냥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논리 해석이 뭐냐고 시험에 내겠습니까, 설마? 뻔한 거니까. 한 가지 조심할 건, 여기 유추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 응? 그게 몇째 줄에 있는 거야? 7번째 줄에 있는 거야, 7번째 줄에. 유추 해석. 그래서 빨간 줄을 쳐놓고, 이거 말고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추 적용. 그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고. 근데 그 유추 적용이라는 것은 그걸 왜 슬프게 설명하냐 하면 학생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유추 적용 이러니까 이게 아마도 적용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통상 말을 할 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의 본질은 유추 해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점은 오해하지 말도록 하라. 뒤에서 교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유추 적용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 근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추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유추 해석하면 해석이 원래 적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용해 쓰지만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서 유추 적용이라고 하더라도 유추 해석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대충 한자를 봐도 짐작이 가죠. 그런데 이 말뜻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시험에는 이 말뜻은 안 물어봐요. 시험 국어 시험도 아니고 무슨 그럼 뭐가 나오냐 시험에는. 이걸 구체적인 걸 아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보충교재 30페이지에 보시면 (30페이지) (31페이지에) 걸친 작은 글씨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일일이 다 판례를 찾아서 예를 다 틀어놨습니다. 거기 별표를 3개 하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 보고 그걸 오늘 하루 만에 익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우선 안 배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민법 강의가 전부 끝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익히는 대로 차츰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저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확장 해석이고 뭐는 유추 이런 걸 익혀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꽝이니까. 이 전부 판례를 전부 다 인용해야죠, 그러고. 근데 거기 있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에서도 이 중에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다 아는 게 좋죠, 다 아는 게. 다 예를 들어놨어, 내가. 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작은 글씨 있죠?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걸치는 작은 글씨 말이에요. 본문에. 그 해석의 예를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예를 들어놨으니까. 그걸 익히라고. 남말 뜻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써먹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궁금한 사람, 거기 판례 인용한 게 정 못 믿었거나 궁금한 사람 판례를 찾아가지고 막 상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면 여기 나온 예 말고 딴 예는 또 없나 이렇게 판례에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그럼 실력이 팡팡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책을 하나 써요. 더 폼나는 책을. 예를 2개씩 든 책. 이런 거. 더 쉬운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윤희 선생님은 그 40페이지 작은 글씨에서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데, 보충교재에는 그 32페이지부터 있죠? 민법상의 기초용어. 이래가지고.
박윤 선생님이 순서가 그거니까 이걸 먼저 봅시다. 보충규제 32페이지를 보면 먼저 그 선의 악의, 이게 선의 악의. 왜 이거를 박윤 선생님 책을 안 보냐면 보충규제도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써있듯이 보충규제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 민법에서 선의란 통속적인 의미인 착한 마음이나 착한 뜻이 아니고 그 다운표를 해놨죠. 권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정입니다. 요 말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태다.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태.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이야기 좋게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의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착한 뜻이라는 말로 쓰이죠. 착한 뜻으로. 나쁘지 않은 뜻이라고. 그죠? 민법에서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간혹가다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없고, 모르는 걸 말한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는 인생에 관련된 대부분에 관하여 선의로구나.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넌 무지몽매하다. 그 얘기죠. 아는 게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좋은 말이 뭡니까? 야, 너는 뭐 우리 삶에 관련된 건 거의 다 악의로구나. 차이 났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이해하겠죠? 다만 이 악의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그 예외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문 찾아봐요. 그 악의는 안다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뜻이다. 조문을 찾아보라고. 조문 나와 있잖아요. 840조 제2호라고. 재판상 이혼 사유죠, 그거. 민법상에. 840조 제2호에 악의의 유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뭐 아프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해도 먹든지 말든지. 그래도 유기만 하면은 그래도 착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유기만 하면, 그죠? 배우자는 둘째치고 뭐, 자기 자식들도 그냥 귀찮으면 갖다 버린다, 이거 갖다 버려. 가만 놔두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빠가 안 돌보면 지가 가서 어떻게 살 거 아니야. 구걸을 해서라도. 근데 한강에 던져버리면 피곤한 사건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놈이 정말 시민들한테 욕먹는 이유는 뭡니까? 던지는 시기가 나쁘다, 이게, 시기가. 그죠? 여름철에 던졌으면 욕을 좀 덜 먹었을 거예요. 죽기 전에 시원하기라도 하니까. 이거 한겨울에 거기다 던지면 어떡하냐, 이거. 얼어 죽는데, 이거. 추워 죽겠는데. 흉악한 놈입니다, 그런 거죠.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죠. 아니, 뭐 여름철에 던진다고 해서 뭐 착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냥. 더운데 그래도 수영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한겨울에 이 땡땡 얼었는데 거기다 던지면 어떡하냐. 추워 죽겠는데. 요즘 그 언론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상상이 안 가던 일입니다. 보통은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그 급박한 위험이 닥치면 자기가 죽죠, 자기가 아버지가. 애들을 살리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생각이 엉클어져, 이게. 나는 딱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왔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해외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나쁜 놈은. 근데 거기 하여튼 그걸 기억해두고, 선의 악의가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인 의미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밑에 준용과 유추가 나옵니다. 준용, 유추. 원래 이 넓은 의미의 적용이라는 말 속에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들어도 많이 잊어볼 거니까 이게 넓은 의미의 적용에는 좁은 의미의 적용하고 준용, 유추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이거 보통 유추 적용이라고 아까 말한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 법률에서 규정된 사안에 그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준용은 뭐냐면 그 사안에 관해서 규정은 없는데 여기서 규정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같아버리면 이걸 바로 적용하면 되죠, 그냥. 그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같은 거면 이걸 적용하면 되지 왜 준용을 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다른 건데 이걸 빌려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준용을 해. 요건 근데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우선 10조를 읽어보세요. 민법 10조. 이 준용은 법전에 전부 준용이라고 써 있어요, 직접. 알겠습니까? 준용이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준용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의 반대로 이 말도 성립합니다. 법조문에 준용한다고 안 써 있는 건 준용이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준용은 법조문에 준용돼 있어야 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이건 그거에 관해서 이것처럼 규정도 없는데, 규정도 없어요. 또 이게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거야, 또.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여기 적용에 속하는 법조문을 유출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또 이거 맞춘다는 얘기죠. 이걸 해석하면서 이거를 포섭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같은 겁니다, 거의.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이건 법조문에 써 있어요, 준용이라고. 이건 안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차이예요. 이 두 가지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법률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그래도 비슷한 것 갖다가 준용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건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말썽이 납니다, 이거. 조문에도 없고, 준용한다는 말도 없는데, 어떡할까, 이거. 문제 난다고. 민법에서는 그래도 유추해석이 유추적인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그 생활하면서 재산권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거니까,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죄행법정 중에 한 내용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법전에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비슷한 것들 때려 맞춰가지고 모조리 처벌한다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여기 진짜 설명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추정과 본다. 이 본다는 말은 괄호 안에 있듯이 다른 말도 씁니다. 간주라는 말도 쓰고 법적 의제 또는 의제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대세가 곽윤 선생님의 지적에 따라서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전부 본다로 한다. 이거 본다. 왜 본다를 간주라고? 여러분 그 원로 선생들의 교재에 보면 간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간주를 왜 안 쓰냐 하면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교과서 41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디귿번에. 41페이지 디귿번에. 간주를 왜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41페이지 메뉴에 보면. 일본 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근데 이 논거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왜냐? 곽윤 선생님의 이 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죠. 간주만 일본 말인가 보다.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말했죠. 이 한자 용어의 99.9% 일본 말이에요, 전부 다. 일본이 직수입한 거예요, 그냥. 이 수입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직전인가? 그 조선 법관 양성서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고유의 용어를 그 당시 썼었습니다. 형법책도 쓰신 분이 있고, 민법책도 쓰신 분이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근데 완전히 사실 책이 남아있는데, 고고학적 자료로. 그 한자 용어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한자 어법에 맞고. 그런데 이제 일제가 강점하면서 그걸 완전히 말살시켜버렸어요. 못 쓰게 해버렸어. 용어도 사용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다 일본 말입니다, 사실. 그러나, 곽윤 선생님은 이제 가능하면 한 개라도 좀 우리말 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다로 한다 이렇게 써있죠, 거기. 그래서 또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교과서에. 본다를 굳이 한자로 쓰고 싶은 사람은 뭘 쓰라고 돼 있어요? 의제를 써라, 의제. 그죠? 그건 뭐 그냥 한번 읽으면 알아두는 거죠. 근데 추정하고 본다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말은 거기 써놨죠.
그 동그라미 2번의 첫 줄을 보면 추측 인정이 있죠. 그걸 줄임말입니다. 추측 인정. 알겠습니까? 추측 인정. 그걸 확 줄임말이에요. 추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직관적으로 말해주면 추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 본다, 간주, 의제는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근데 추정은 일단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기 보충에 써있는 대로 추정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진실을 들이대면 그 추정은 깨져버리죠, 당연히. 깨져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다는 진실을 들이대도 본 거 있죠. 간주한 거, 의지한 거. 그걸 못 바꿔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다는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이게. 진실이 아닌 걸 밀어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 빨리 읽어보세요. 그 설명을 보충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그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추정은 뭐라고요? 아닐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본다는 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진실이라고 그냥 강제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를 인정했는데 만약에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게 보게 된 원인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28조를 읽어보자고, 28조. 이 본다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원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있죠. 뭘 하면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실종 받으면. 그러면 이 사망한 것으로 본 이유, 그 원인이 된 게 뭐예요? 실종 선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망으로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실종 선고에서 사망한 것으로 봤는데 얼마 있다 이 사람이 살아왔어 이상하게. 대문간에 서 있어. 그럼 이걸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계속 사망한 것으로 보면 이상한 말이죠, 그것도.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근데 그냥 살아온 진실이 나타난 것만으로는 이걸 못 고쳐요. 알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원인을 없애버려야 돼요. 29조에 그게 나와 있죠.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실종 선고를 취소시켜버려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29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게 추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29조가 필요 없어요. 살아오기만 하면 이게 아닌 걸로 그냥 돼버리니까.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 원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당사자라는 말하고 제3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말이 있죠. 거기 당사자와 제3자의 그 원칙적인 말뜻이 나와 있죠. 이건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에서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라, 상식적으로 쓰는 말들이라, 그럼 무조건 암송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까? 거기 써있잖아요. 당사자가 뭐라고요? 법률관계에 직접 관계되는 자. 그거 뺀 나머지가 다 제3자입니다. 원칙적으로만.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듯이 예외가 있긴 있지만, 예외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당사자와 제3자의 정확한 말뜻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법학 용어가 되게 쉬운 게, 두 가지를 외우라고 하지만 한 가지만 외우면 되죠. 당사자만 외우고 나머지 다 제3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 써있으니까. 이것을 소극적 정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법학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법학은. 여러분 99조를 읽어봐요. 99조. 조문도 그랬어요. 조문도. 응? 99조를 보면은 1항에서 부동산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2항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것 뺀 나머지가 다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얼핏 생각할 땐 두 개를 외우는 거 같지만 한 개만 외우면 돼, 한 개만. 그것 빼고 나머지 다니까, 나머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게 법학이 맞아. 절반밖에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우선 여기까지만 봐도. 나중에 보면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 이상하게. 어저께 나눠준 대개념, 이런 거 외우고 나면
차가 마시면서 쭈든다고 장에.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 그 공포에 질려하고 법학을 시작한 사람 중에는 일정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짜증을 내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법학 안 한다고요. 좀 이렇게 폼나고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다, 여기. 내가 한번 암기 실력을 발휘해 보려고 했더니 10분의 1밖에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물론 이제 미리 자존심을 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초 용어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말이에요. 41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는 거기 그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게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적론적 해석이 왜 필요한가? 이건 왜 그러냐면 해석의 방법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다 그냥 편한 대로 골라 쓰면 되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방법의 하나를 기억해도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적을 필요는 없고 그 작은 글씨는 뭐냐 하면 입법자 의사설과 번유사인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입법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또 입법자 해석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진짜 법전을 만든 사람들의 진짜 그 실제의 내심의 생각을 말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다툼인데 민법에서는 이 정도 알아갖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몰라도 돼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말하면 되지. 이거는 형법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차이 났습니다. 이거 민법에서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겁니다. 로마자 3번. 이게 이제 소위 해석의 지표 또는 사명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광희 선생님은 해석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로마자 3번 옆에 복습할 사람 제목을 달아놔요. 해석의 사명. 뭐 보충규제 다 있죠. 보충규제. 31페이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해석의 사명. 여러분 첫날 나눠준 그 책에 있지 않습니까? 책에. 큰 거 2장으로 된 거.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 박스가 있죠. 박스. 그 안에 이게 들어있죠. 또. 그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해석의 사명. 자꾸만.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말이에요. 박스 안에. 그리고 그거는 각별로 외우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왼쪽 것부터 오른쪽 것부터 연결된 거죠, 전부. 계열이. 알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을 해석하는데 사안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안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익숙한 이제 750조를 여러분 펴봐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 포섭되는 비슷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청년이 말이에요. 유복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파산하시고 아버지는 화병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몸져 누웠어요. 아니 남편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사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부하던 학생이라 편안하게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다 돈이 없어요 지금. 어머니를 어떻게 약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병원에는 둘째 치고 아쉬운 대로 뭐 두통약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달리 할 줄 아는 것도 그러니까 또 솔직히 요즘 우리 사회가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해서 뭐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죠. 갈 데도 없어요 별로. 뭐 아는 게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국리 끝에 어머니를 살리려고 골목길에서 여러분을 도둑에 팬 거예요. 2만 원 내놔 이래가지고. 근데 이 젊은이가 왜 고시생을 뚜둑에 패고 2만 원을 뺏어갔냐면 어머니가 지금 몸져 누워가지고 막 위독하니까 급한 마음에 뭐 약이라도 잠깐 사드리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두통약이라도 두 알 드시고 잠시 한 15분이라도 안 아프다가 돌아가시게 하리라. 이런 가상한 뜻을 가지고 다녀요. 응? 조선시대 같으면 무죄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신리에도 무슨 그 사례도 있냐면 자기 아버지가 말이에요. 사람의 살을 끓여 먹어야 낫는 병이 걸렸어요. 그 아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허벅지 살을 베가지고 끓여 먹었어요.
당연히 붙잡히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죠?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사또가 물어봤어요. 사또가 종용품이죠. 집안 관은 수령이 물어봤다고. 너 왜 지나가는 사람 남의 허벅지살을 떼가지고 삶아갖고 너네 아버지 주냐. 우리 아버지가 제살을 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들이라 소용이 없고 남의 살을 삶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의사가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랬다. 곤장 뭐 세대인가 쳐갖고 내보내버렸어요. 효성에 비롯된 거, 효성에서 비롯된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은. 또 그런 병이 생겨도 지금은 그렇게 처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조금 전에 그 사례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고위생을 두들겨 패갖고, 하고다요. 그런데, 이런 수도 있어요. 두들겨 패고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겁만 주고 2만 원만 좋게 받아갖고 갔어요. 이런 경우 뭐 형사처벌을 할 것이냐, 혹은 뭐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물릴 것이냐, 뭐 위자료까지 배상시킬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또 행태가 되게 악질적이지 않죠. 그걸 유흥비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약 사드리려고 한 거지. 근데 비슷한 사안에서 어떤 놈이 게임방에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계속 뭘 땡기고 있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지금 30만 원짜리 날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골목길에서 고시생을 겁줘가지고, 더군다나 뭐 이빨도 부러뜨리고, 뭐 성희롱도 하고, 그리고 막 지갑재 들고 왔어, 지갑재. 신분증에 다 써있는 카드도 있고. 이 경우를 앞에 있는 사건하고 똑같이 처리할 수 없죠.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똑같이 처리할 수 없다. 이게 개별적인 사안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차이를 두는 거 있죠. 이걸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구하든 뭐 유흥비로 쓰든 고의 가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다 똑같은 거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교과서 있죠. 교과서 그 해당 부분 41페이지 로마서 3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까지만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이렇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사명은 충돌하죠. 오늘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그 42페이지 맨 밑에 문단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곽윤직 선생님은 어떤 걸 중시한다고 써 있습니까?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학설은 다릅니다. 보충교재 32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자. 응?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자. 알겠습니까? 학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걸 중시해야 된다, 저걸 중시해야 된다,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학설은 맨날 이렇게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수가 두 개 있으면 가능한 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원래도. 이거다, 저거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근데 아까 말한 그 첫날 나눠준 박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각자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 주장이 아닙니다. 그 계열이 같죠. 기본 원리를 예를 들어서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100% 그런 거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대부분. 근데 사적 자치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한꺼번에 알아야 되는 걸 알려면 떼어가지고 하면 막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 계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오늘 중으로 한 300번 써가지고, DNA에 입력을 해버렸다. 그래서 안 됩니까? 아, 예. 여러분의 이게 DNA 피질과 그 DNA 입력하면, 여러분은 그 선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안다. 태어나면서부터. DNA 입력이 돼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민법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